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결과 도시에는 빈곤과 질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인류 통계학자였던 토머스 멜서스는 1798년 인구 사회 발전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인구는 25년마다 1, 2, 4, 8, 16, 32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식량은 1, 2, 3, 4, 5, 6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식량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산력 확대가 인구 증가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되면 1인당 식량이 감소하고 위생이 악화되면서 전쟁과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인구가 감소가 되고 다시 한번 1인당 식량 증가가 되고 이 그림은 멜서스가 말한 무한의 쳇바퀴인데요. 삶의 질은 최저 수준에다가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경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해서 트랩, 덫이라고 부른 것이죠. 실제로 당시 영국의 상황은 멜서스의 주장과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빈민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복지로 하층민을 먹여 살리면 그들이 자식을 낳아서 악순환을 계속 가중한다는 것이죠. 그는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하층민의 출산을 제한하고 전쟁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너무 과격하다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중후반 시행이 되었던 산하 제한 정책들이 멜서스 트랩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정책입니다. 한국에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었고 중국 역시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멜서스가 그렇게 걱정하던 식량 문제가 마법처럼 어느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당시 1800년대 인구는 고작 10억 명이었죠. 하지만 현재 인구는 이미 벌써 약 77억 명을 돌파할 정도인데요. 인류는 멜서스의 트랩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결은 바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질소에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질소는 생명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자 세포에게 주성분인 핵산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어서 식물의 생장을 좌우하고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분이기 때문에 농사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기의 78%는 질소이기 때문에 질소는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흔한 질소를 농업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기 속 질소는 원자 두 개가 합쳐진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두 원자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가 절대 쉽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질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인류가 어떻게 질소를 찾아다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세기 유럽에는 요즘 폐지를 줍는 것처럼 똥을 줍는 전문 인력들이 있었는데 가격은 폐지보다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거름을 돈을 주고 거래를 했었는데요. 재의 똥을 버무린 똥재에 관한 기록이 국내 최초 농서인 농사직설에 있는데요. 올해 못자리에 똥재를 주되 단연간 못자리로 써온 논에는 5마지기의 석섬을, 처음 만든 데에는 넉섬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동물 가릴 것 없이 배설물을 끌어 모아다가 비료로 썼었는데 세상 똥을 다 긁어 모아도 질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에너지를 쓰고 남는 걸 뽑아내지 먹는 걸 다 뽑아내지는 않으니까요. 생산량 증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콩을 심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속의 질소를 고정을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남부지방이 목화 재배로 땅이 황폐해지자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서 토지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장려한 과학자인데요.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물로 생산된 많은 땅콩들을 처리하기 위해 땅콩버터, 땅콩잼 등 300여 가지의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과 공산품이 이때 한참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피넛버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인공비료가 대중화된 지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은 인구 증가량의 2배를 기록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멜서스의 이론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100년간 인류를 광기로 몰았던 식량 위기가 사라졌다. 하버는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 공기의 연금술사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의 영웅이 된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던 독일의 프리츠 하버 박사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촉매를 이용해 질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3개로 구성된 암모니아 분자를 얻는 공정을 개발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츠 하버 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유태계 독일인이었는데 19세기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적었고 과학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하버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을 믿었었고 유대교든 기독교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기독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버는 질소를 분해하는 것이 국가인 독일을 위한 필생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결국 성공한 것이죠. 조국 독일을 사랑해서 개발한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연구하면서 나온 여러 기술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최악의 무기 중에 하나였던 독일군의 독가스 제조에도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염소를 독가스로 이용하는 방법의 개발이었죠. 염소를 이용한 독가스 개발에 성공한 그는 1915년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 대규모 살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가스에 노출이 되면 일단 눈이 멀고 숨을 쉬면 코 속의 점막을 녹이고 폐로 들어가 물과 결합하면 염산이 되어서 장기를 녹여버립니다. 이를 전혀 몰랐던 연합군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하버의 독가스가 연합군에 처음 쓰인 날 독일 브레슬라우 대학교의 최초의 여성 화학 박사였던 부인 클라라는 언론에 남편의 연구는 만행이며 과학을 악용하는 짓이다라고 비난을 했다가 남편의 권총을 꺼내 가슴을 쏴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도 하버를 멈추지는 못했고 다음 날 부인의 장례를 어린 아들에게 맡긴 채 독가스를 살포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죠.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집권한 나치는 모든 것을 바쳐서 독일에 충성한 하버를 인종법에 의해 유대인이라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하버는 가족까지 버리며 조국 독일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단지 짝사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지만 독가스 개발자라는 악명이 그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결국 심장마비로 쓸쓸히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하버의 독가스 연구를 이어받은 독일의 과학자들은 치클론 B라는 독가스를 완성을 하고 이 독가스는 유대인 학살에 사용이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하버의 죽음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대계 독일인의 비극, 짝사랑이 낳은 비극. 하버가 완성한 질소 고정 기술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기술인 동시에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의 결과가 양극단이었지만 그 시작은 같았습니다. 조국 독일을 위한 마음.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일지라도 얼마 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사실은 아실 거예요. 5, 4, 3, 2, 1. 비록 마지막 단계인 위성 궤도 안착에는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3단으로 이루어진 로켓의 순차적인 분리와 1.5톤짜리 위성 모사체를 감싼 덮개를 벗겨내는
그 과정까지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리호에도 사용되었던 이 로켓을 사용하는 다단 로켓 분리 기술은 누가 맨 처음 생각한 것일까요? 혹시 치올코프스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겠지만 항공우주 개발 쪽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1857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는 어릴 적 병으로 청력을 잃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혼자 상상을 하며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줄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를 읽고 언젠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주선,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연구를 시작하고 혼자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1903년 러시아 시골 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수학 선생님은 반작용 추진 장치에 의한 우주 탐험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이는 우주 비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세계 최초의 논문이다. 그가 연구를 통해 새로 도입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바로 다단식 로켓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단식 로켓이란 처음 발사 후 연료를 다 사용한 단을 바로 버리는 방식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로켓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우주 로켓의 연료로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던 고체 연료 대신에 액체 연료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누리호도 모두 이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는데 그는 굴하지 않고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우주복, 우주 엘리베이터 등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주공학의 기초 아이디어를 계속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았던 레닌이 이 평민 출신의 과학자 치올코프스키를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 세우면서 국가의 지원 아래에 연구를 계속했고 그의 이런 업적으로 러시아는 우주 개발에 관한 상징과 이론이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64년 소련 정보부가 첩보를 위해 사용한 인공위성 얀타르는 최대 3번까지 발사할 수 있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계 최초로 위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 영화 스테이션 7을 보면 주인공이 고장난 우주 정거장에 아주 높은 고난이도의 수동 도킹을 성공을 하면서 수리에 성공을 하고 우주 정거장을 복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동 도킹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기술이 아닌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수동 도킹 실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도 임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다 보니까 당연히 보너스도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기계 고장으로 자동 도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동으로 도킹을 성공을 하면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뒤에 도킹을 할 때마다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수동 도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우주인들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관제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다음에 일부러 수동 도킹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러시아 우주인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우주인이든 우주인으로서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소련의 우주 개발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한 순간이 많다. 하지만 그곳에는 꿈을 이루려는 일군의 노동자가 있었다. 그들은 가오를 세우지 못하고 살았지만 아주 가끔 비루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처럼 위대한 인류의 별을 쏘아 올렸다. 늘 돈에 쪼들리던 소련 우주인들이었지만 자부심만큼은 대단해서 소위 가오만큼은 미국 우주인들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1972년도에 미국이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주를 도킹하는 프로젝트가 합의가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함께한 최초의 우주협력 프로젝트인데 소련은 이 기회에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이때 미국은 우주선 1대와 우주인 6명을 참여를 시켰는데 소련은 우주선 7대, 우주인 8명을 참여시킵니다. 미국이 혹시나 있을 기술 유출에 대비해 성의를 보이는 정도로만 참여를 했다면
소련은 쓸개까지 빼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합동 프로젝트 이후에 미국은 소련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는 이후 미국 우주 기술이 소련을 앞지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소련의 우주 개발은 소련이 붕괴된 후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소련 붕괴 후에 우주과학, 수학,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한 소련제 무기와 로켓이 이 시기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3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후 러시아는 전 세계 우주 산업의 하청업체가 되었고, 소련의 허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시대를 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사용해서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머스크가 이런 혁신을 시도한 것은 소련이 돈을 아끼려고 위성을 재활용을 했던 것처럼 바로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사실 이게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이, 일반인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